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희입니다. 날이 좀 풀렸습니다마는 요 며칠 매서운 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우리보다 더 추운 곳이 바로 북한인데요. 올 마지막 달이 되자 북한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로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던 북한인데요. 이달 들어선 경제 부문의 성과도 정리하면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또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화성 17형 ICBM을 시험 발사했던 자리에 처음 얼굴을 보였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른스러운 모습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8년 김 위원장은 비핵화 진위를 묻는 미국에 내 아이들이 남은 평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을 냈었는데요. 그랬던 김 위원장이 4년 만에 그것도 대량 살상무기 관련 행사에 어린 딸을 연거푸 등장시킨 의도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는 여자아이.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혜입니다. 첫 등장 때의 어린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도 어른스럽게 손질해 어머니 리설주 여사를 연상시켰고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소개도 극존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지휘관급 군인은 상체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 17형을 전략적 힘의 위대한 실체라며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재차 밝혔고 개발 공로자들을 대거 승진시키고 이동식 발사 차량에도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2018년 당시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자식들이 핵무기를 짊어지고 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비핵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던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이제 비핵화는 접고 핵은 물론 ICBM 등 미사일 개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라고 하는 카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북한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미국의 대북 경고는 이어졌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2 전략 폭격기 8대에 지상 활주 훈련 모습을 공개했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우주군 예하부대가 주한미군의 몇 주 안에 창설될 계획입니다. 5년 전 북한은 화성 15형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올해 7차 핵실험이란 전략적 도발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가능성이 현실로 될까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당시로선 가장 강력한 최대 사거리 13,000km의 화성 15형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최대 사거리 15,000km의 다탄두 탑재를 실험한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핵무력 완성 이래 관영 매체들은 화성 15형 대신 17형만 언급하며 주체 병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현재 그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 추진을 하면서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이어서 단행했던 핵무력 완성 선언을 직접 거론하면서 특별하게 기념할 만한 그런 이유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임박 징후는 없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 감행 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고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또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안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강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제재 측면에서도 한미일 3국이 공조해서 이 제재의 빈틈을 메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원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저에 대해 여러 험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열린 자세로 북한 당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하는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언론 부인에 나서 논란 확산을 막았지만 미국 내 일부에선 현실적인 대북 관여를 내세우며 군축 협상론에 군부를 짚히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북미 간 핵군축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정세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군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 하순 미 국무부 보니 젠킨스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한 공개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미 간 핵무기 감축 협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관계자가 이에 힘을 실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반박했습니다. Our DPRK policy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continue to be open to diplomacy with the DPRK. 이 같은 군축 협상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 왔는데 무엇보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핵 군축 협상으로 가게 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북한이 핵을 군축했을 때 한미가 제공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뭐냐에 대해서 한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게 핵 군축이잖아요. 핵을 가지지 않은 남한이 그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다른 쟁점이 될 거죠. 미국이 화성 15, 17형 같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나서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한국만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보유 핵무기의 양과 질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미국과 북한의 핵 군축 협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을 해체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 스테이트 자체가 북한의
핵 무장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일부를 감축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접근 방식이나 협상의 기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북한은 이를 활용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현실적 해법으로 군축 협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 타결이나 빅딜 방식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고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방법론이 바로 군비 통제 혹은 군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핵 동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핵물질, 시설, 핵무기 등을 감축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이제 폐기의 단계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론이 당장은 소수의 주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미국판 담대한 구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이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북극의 한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 속에 독감이나 코로나19가 재유행이 되진 않을지 우리처럼 북한에서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방역 전시회까지 열면서 요행수를 바라선 안 된다며 방역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은 첫 소식 함께 보시죠. 각 지역 도별로 마련된 부스마다 관람 인파로 북적입니다. 방역 정보 교환과 의약품 질 개선을 위한 방역 전시회장인데요. 1,800종이 넘는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비롯한 위생용품 등이 선보였고 주문 계약도 활발합니다. 보안의 보건뿐 아니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기들의 일관 성과들을 더 전시에 출품하였으며 여기서 우수하게 평가된 200여 건의 전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한약에 해당하는 고려약을 전문으로 하는 이 기업은 천연 재료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늘, 나노은, 결핵 주사약 등을 내놔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약초를 가지고 고려 치료를 저하해서 많은 질병을 비약물성으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성과와 경험들을 보면서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자체 생산한 최신 의료 장비와 함께 둥근 머리에 빨간 눈, 두 팔, 가슴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단 방역 로봇도 등장했는데요. 평양 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처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방역을 특화한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는 이례적인데요. 독감과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을 염려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악성 비루스의 생존력이 강해지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감염력이 강한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어 국제적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비상 방역 사업을 강화하는데 일꾼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설마 우리에게라는 요행수라고 경고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등의 지원 요청 대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자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여전히 우리식 방역전이 한창입니다. 네, 날도 추워졌는데 이제 김장은 다 마치셨는지요? 북한에서도 맛깔난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 한창이었는데요. 함경남도에선 콩나물 김치를 담근다고 하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김치뿐 아니라 황해북도의 미나리 강회, 강원도의 원산 조개밥 등도 유명하고요. 평양냉면은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으로 북한의 맛난 향토 음식 만나보시죠. 다양한 양념에 빨간 고춧가루를 더한 통배추 김치 담그기 등 김장 풍경은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웁니다. 특색 있는 재료로 만든 김치도 있는데 바로 함경남도의 콩나물 김치입니다. 끓는 소금물에 콩나물을 데치고 소금과 생강, 마늘, 다진 파 등을 넣어 버무린 뒤 콩나물 데친 물을 식혀서 부어주는데요.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별미랍니다. 콩나물 김치는
색깔이 노르스름하고 양념 냄새가 풍기며 눈맛이 살아나야 잘된 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접한 강원도에선 금강잣죽과 감자 송편이 유명하고 특히 원산 조개밥이 인기입니다. 잘게 썬 조개살을 밥과 함께 볶은 뒤 다진 양파에 마늘, 양념장을 버무려 조개 껍질에 담아 찝니다. 맵다 하면서도 대합적의 맛이 한데 어울린 것으로 하여 맛이 참 좋다고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붙이고 조리법을 가르쳐줬다고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황해북도의 특산 음식은 미나리 강회.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 요리 중에는 미나리 강회도 있습니다. 미나리로 음식감들을 감았다고 해서 미나리 가문이라고도 합니다. 삶은 돼지고기와 달걀 지단, 붉은 고추로 미나리를 감싼 뒤 초고추장과 함께 내놓는데요. 미나리의 향긋한 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또 황해남도엔 닭고기를 넣은 비빔밥, 해주 교반과 다스레기 두릅탕이, 평양엔 냉면과 비빔밥 등이 명물입니다. 2013년 우리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오른 데 이어 북한은 2년 뒤에 등재할 만큼 김치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최근 평양냉면이 북한의 4번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됐을 만큼 각 지역의 고유한 음식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마다 축구공 하나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요. 이제 16강전이 펼쳐지면은 그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서너 편의 월드컵 경기를 녹화 중계하고 경기를 요약한 보도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도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걸 텐데요. 한때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8강에 진출했던 북한이었던 만큼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갈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 축구가 처한 상황은 좀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월드컵 열기와 그 이면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봅니다. 2022년 월드컵 경기 대회가 20일 카타르에서 개막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연 같은 날 저녁 조선중앙TV도 개막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시간은 아니었지만 개막전 소식도 간단하게 중계했는데요. 결국 이 경기에서는 에콰도르 팀이 2대 0으로 카타르 팀을 이겼습니다. 이후 월드컵 일정에 맞춰 하루에 서너 경기를 녹화 중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글이지만 현지어 발음 표기가 원칙이라 경기에 나선 나라 이름이 생소하기도 한데요. 6조에 속한 마로코 팀과 흐르바츠카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1m 볼차기. 외래어는 우리말로 바꿔 쓰다 보니 몇몇 축구 용어들은 낯설기도 합니다. 전기를 놓친 카나다 팀의 19번째 이비스 선수가 11m 볼차기를 했댔는데 우르뚜와 문지기가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녹화 중계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경기 제외에 있는데요. 대회 초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조별리그 경기는 쏙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속한 H조를 소개할 때에는 한국을 한 개 팀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두 팀은 조별연맹전 8조에 속해 있는데 8조에는 지금 경기에 나온 두 팀 외에 우루과이 팀과 한 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경기장 광고판에 나온 한국 기업 이름과 화면에 잡힌 태극기를 흐리게 처리했고 미국 광고도 지워서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는 그 정주영 회장이 있는 것이었잖아요. 예전에 서울을 또 엄청 끌고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현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북한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이 정도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코카콜라가 미국식 음료라고 잘 못 먹게 해요. 코카콜라가 실제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그냥 좀 신경이 쓰여서 빼나 봐요. 그러면서도 막상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제공하는 화면들은 받아들여 중계하는 이유는 뭘까? 북한도 축구에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회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출구가 필요해요. 이건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가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사회 통제는 강한데 이 사회적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스포츠를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스포츠는 정책의 이 정권 안보의 부담이 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월드컵에 관심이 많고 만일에 이 상황에서 북한만 월드컵을 중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 불만이 더 누적될 수 있거든요. 북한은 1958년 피파 가입과 함께 국제 무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강호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44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북한은 브라질, 포르투갈과 함께 죽음의 조에 속해 있습니다. 제일동포 출신의 정대세와 안영학이 북한 대표팀으로 참가해 기대를 모은 2010 남아공 월드컵 땐 자국의 조별리그 경기를 생중계했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한 골을 넣기도 했지만 포르투갈에게 7대0 대패를 당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경험이 딴 팀들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쿤대 역사상 이렇게 세계선수권 대회도 또 처음이고 아이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 땐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주요 경기는 녹화 중계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주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다른 나라 못지않습니다. 예, 저는 축구 애호가입니다. 올해가 22번째로 열리는 월드컵인데 경기감 없이 출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드컵이 국제 축구에 대한 관심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월드컵을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중엽경부터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거의 어린애들까지도 알 정도로 유명했던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라도나예요. 월드컵을 보면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향이 북한까지 미친단 말이죠. 영국, 이탈리아 리그 등은 물론 챔피언스 리그 같은 유럽 축구에 관심 있는 시합들도 녹화 중계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명 선수별 경기 영상은 시장에서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물들은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메시나 호날두가 그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월드컵이 아닐지라도 구단에서 뛰는 모습들을 이렇게 담은 영상물이 많거든요. 중앙TV로 방영한 게 아니라 이런 CD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구입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집권 초기부터 축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특히 축구 영재 교육을 강조했는데 2013년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만들어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해외 리그에 진출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칼리아리 구단의 공격수로 활약했던 한광성도 평양 국제축구학교 출신입니다. Mi piace giocare centrodavanti vicino alla porta. Voglio fare gol sempre, quindi. 체제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정상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축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구경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월드컵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구경하고 응원하고 목소리 높이고 이런 거를 보면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러운 마음도 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 축구의 현실은 어떨까? 현재 해외파 선수 대부분은 해당 구단에서 방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광성을 비롯해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북한 축구 선수를 외화벌이 노동자로 규정한 겁니다. 한광성의 경우 소속팀에서 받은 월급 약 1억 8,200만 원 가운데 생활비 2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대표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에 기권했는데요. 아시아 축구연맹 AFC 규정에 따라 2023 아시안컵과 2026 월드컵, 2027 아시안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스포츠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 국가 위상 제고나 아니면 체제 결속을 하긴 좀 어렵다. 대내적으로. 또 대내적으로도 코로나로 대응 대응을 몇 번 못했거든요. 따라서 김 위원장의 초기 스포츠 마케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벽에 붙였다. 또 대북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벽에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전히 한국의 월드컵 소식은 모른 척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긴 독일 대 일본전은 그대로 내보냈고 미국과 잉글랜드의 시합도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 이름도 더 이상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스포츠 분야에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도 지구촌의 스포츠 열기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남북 체육 교류도 재개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탈북민이란 말 앞엔 흔히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이란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넘어오신 분들의 우리 땅 정착기를 듣다가 보면은 대개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가진 여성 탈북민, 영농인 한 분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하영 리포터가 이분 만나러 멀리 김제까지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전북 김제에서 한우를 키우는 축산 영농인 이순실 씨입니다. 이 축사에 가보니까요, 120여 마리나 되는 소들을 키우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소가 이렇게 많으면은 분홍 소리를 들을 법도 한데요. 어려움도 많았겠어요. 네, 탈북민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외로움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남편분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었는데요. 이순실 씨의 도전과 꿈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새벽녘. 붉은 빗소리 사이로 아침을 깨우는 우렁찬 울음이 들려옵니다. 이내 축사에 불이 켜지고 부부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정성껏 키운 소 2마리를 경매장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지금 소 경매 나가요. 32583. 생계를 위해 흘린 땀이 결실을 맺는 순간. 하지만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든 소를 떠나보내려니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데요. 송아지들 나갈 때는 기분 좋은데요. 엄마들이 나갈 때는요. 최대한을 안 보려고 해요. 마음 아파요. 명이 거기까지 라지라나 신랑이. 정착 12년 차인 순실 씨는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3년째 한우 축사를 운영 중인데요. 부부의 하루 일과 대부분은 소들을 돌보는 일로 채워집니다. 막 출산을 기다리는 어미소의 새끼를 받는 일도 순실 씨의 몫입니다. 오늘은 새끼 낳을 거지? 새끼 낳아주라이. 고마워. 이 송아지들 말해. 아 이것들 이리 예뻐. 영양제 주사도 직접 놓고 육아 일치까지 쓰며 꼼꼼히 돌보는데요. 송아지를 키우는 데서는 송아지도 애기질하나요? 금방 나서 키우니까 육아일지라고 했어요. 이날은 밤새 내린 비로 비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완전 여기 물바다네. 어떡하냐 너들. 이렇게 얼굴 새까매서. 어우 난 이것들 문제다. 어떡한디야. 2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역시 남편으로 축사 운영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1년 365일 붙어 지낸다는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미운정 고운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해갖고 안 들으면 큰 소리 나. 일하다 보면 큰 소리 좀 나죠. 왜 안 나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큰 소리는 당신이 치지. 큰 소리 내가 진디야. 우리 아저씨는 그냥 좋다 주의요. 탈북에서 정착, 결혼해서 귀농.
그리고 한우를 키우는 축사 사장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최근 남북하나재단이 주최한 발표회에서 성공적인 정착 스토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와 20년을 중국에서 살다 북송돼 2년간 감옥에 갔다 온 뒤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한국에 온 순실 씨의 첫 직업은 간호조무사. 당시 46의 나이로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병원에 취직하게 된 건데요. 6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병원장이 해외로 나가면서 새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연애와 이별을 반복했고 2018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좀 화끈하고 그냥 성격이 그냥 좋더라고요. 내 마음의 형상도 그렇고 마음상도 그렇고 이만하면은 사람 일단 깨끗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하니까 일단 실수 같은 건 없고 여자들이 그래도 바라는 그것이 한 가지 로망이질 않아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젖소를 키운 경험이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목축업 얘기를 꺼냈고 그렇게 순실 씨 부부는 연고지가 아니지만 축산업이 발달한 전북 김제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딸을 믿고 따라오는 게 이제 고마운 점이지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믿고 따라오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축산에 자신감이 붙게 됐다고 하는데요. 내 밥 먹으니까 아침에 조금 늦어도 누기 큰소리 하는 사람 먹고 누기 지혜를 안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이 연고지도 아닌 낯선 곳에서 경험 없이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애지중지 키운 소를 내보내게 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송아지가 다 자랄 때까지 꼬박 3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막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워낙 사업 미천이 없다 보니 남북하나재단에서 종잣돈을 받았고 여기에 대출까지 받아 지금껏 근근히 꾸려온 겁니다. 소들이 병에 걸리진 않을까, 한우 가격이 폭락하진 않을까. 부부의 근심은 여느 한우 농가와 같습니다. 돈 생각 않고 야들만 그냥 키라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키라고 하면 좋겠는데 돈이 연관이 된 게 수입이 많이 나면은 괜찮은데 지금은 수익이 안 난 게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부 둘이 소를 키우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힘들다고 느끼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힘들죠. 그래도 내일이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의지길래 지금도 이러고는 해요. 어떨 땐 싫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시죠? 싫을 때도 있죠.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서 근육이완제도 맞아요. 주사 맞아가면서 해요. 긍정적인 순실 씨지만 탈북민이라는 점은 낯선 곳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내가 부모 없고 형제 없고 돈은 없고 옆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아직 마련이 안 됐고 내 능력껏 잘 할 수도 없고 누기 막 지원해 주면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적고 하니까 그것이 많이 힘들어요. 여기에 가끔씩 접하는 탈북민 사망 소식은 순실 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고양이 같은 북한 분들이질 않아요. 진짜 명복을 빌죠. 좀 아까워요.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그 귀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진짜 말로 표현 못했으면 그 길까지 선택했을까 싶어요. 탈북민이면 처할 수 있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조금만 문 두드렸으면은 손을 내밀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럴까요? 오늘도 당찬 마음가짐의 3년차 한우 축사 사장 순실 씨는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치유 농원을 만들어 힘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순실 씨.
마음의 치유를 하는 치유 농원 같은 거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르신들 오셔서 그냥 앉아서 드시면서 꽃 보고 다 모든 걸 잊고 잠시나마 그렇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저희 꿈이에요. 북녘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 30년. 평생의 동반자 남편과 함께 타향살이의 서름 속에도 미래를 가꾸는 순실 씨의 일상이 내년엔 좀 더 다정하기를 바라봅니다. 축구가 최고 인기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축구에 대한 그런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축구라 하면 북한에서는요, 나라의 중공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에서 그래도 축구에 관심, 그 전성기라면 언제였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키포인트는 역시 2002년도인데요. 대한민국이 16강, 8강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거는 이게 북한에서도 중계를 했고요. 네. 체제와 이념의 차이는 뒷전으로 미루고 그래도 순수한 내동포, 동포에는 내민족. 갈 데가 없어요. 네. 월드컵이라는 거는 이전엔 알고는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1966년에 이탈리아를 겪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이분들이 후에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요? 근데 어디로 갔냐 했더니 혁명화 걸려가지고 다 농촌에 가서 고생 하다가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8강 이상을 할 수 있는 걸 못했다 이거예요. 언제쯤 좀 이렇게 다시 나올까요? 북미 해동이 열렸다. 그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야 된다. 네. 북한이 과거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하고 이렇게 무역 총액도 보면은 뭐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다잖아요. 최근 백두산 일대 기온이 영하 3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고보다도 온도가 더 낮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 속 이 혹한에 북한의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에 오르고 있는데 사상 무장의 길일지 그저 고난의 행군일지 모르지만요. 휴머니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중순에 찍었다는 금강산 영상을 방영했는데요. 비로봉의 일출과 상팔단 모습 등 12,000봉 금강산 풍경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남북의 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